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일제히의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기, 그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와 그에 얽힌 아주 작은 이야기 한 가지를 오늘 골라서 깊게 파보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적하는 시간, 미식가 미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가다. 오늘 그 네 번째 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이왕과 왕비, 양 전하께서는 대조전에서 왕족 및 친척에게, 선정전에서는 조선귀족 및 이왕직 고등관의 축하를 받으시고 10시 30분부터 총독 관저를 방문하여 야마가타 정무총감의 축하 인사를 교환하며 천황, 황후, 황태후, 세폐하 및 황태자 전하께 축사의 집주망을 청하시고 다시 덕수궁에 훈안하시고 동이시에 황궁하실 예정입니다. 아니 강태하님 뜬금없이 무슨 연극하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창덕궁 이왕 전하께서 매월 1월 1일에는 총독 관저를 방문하옵시고 천패의 신년 어뢰의 전주를 총독에게 친히 의뢰하셨으나 금년에는 하세가와 총독이 영제의 복중에 있으므로 총독 관저의 방문은 권정하옵십니다. 아 이게 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영 어색했습니까? 예, 어색했습니다. 아주.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무 설명 없이 한번 매일신보 기사에 나온 기사를 두 건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뭐 읽긴 했는데 제가 봐도 엄청 어색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그런데 이게 뭐 옛날 표현이라 그런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뭐 새해가 돼가지고 무슨 이 왕이 일본의 왕에게 천황이라고 여기서 이제 신문 그대로니까 천황이라고 표현했죠. 이거 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래 일왕이라고 쓰는데요, 그죠? 원문에 그대로 원문에 있는 대로 천황이라고 예. 일단은 양해를 쓰는데요.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뭐 인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 이순 선생님?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청취율이 딸막딸막한 처지로서는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는 드려야 예, 그렇죠. 예.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동민, 이순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연극에 빠져가지고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강 팀장께서 읽으신 기사가 그 매일신보 14년 이거요. 이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가 더 중요하다 보는데요. 네. 1월 1일입니다. 신년호네요. 예. 그다음에 이거 뒤쪽 부분은 18년도 1월 1일. 18년하고 14년. 예, 그 당시 이제 총독만 바뀌어 있는 상태고 등장하는 이제 그 같은 거고요. 뭐 우리가 아는 그 순종 황제라고 표현하는 순종 황제 전직 통치자가 일단 그 경술국치 이후에 창덕궁 이왕으로 이제 일단 격하됐겠죠. 황제가 왕으로 격하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 새해 첫날이 되면은 꼬박꼬박 총독 관저에 찾아와서 그 일본 동경에 있는 뭐 상전이죠. 상전이 된 일본 천황, 뭐 일왕이라고 뭐 표현해야 되겠죠. 어쨌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본 천황에게 새해 인사를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달라고 총독한테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문 기사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해가 바뀌면 첫날, 그야말로 이제 거의 첫 번째로 하는 행사가 그 총독 관저에 가서 뭐 이렇게 천황한테 문안 인사를 올려달라고 전보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전직 황제의 어떤 뭐 서글픈 처지랄까요? 그런 식의 좀 굴욕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황제도 왕으로 표현이 됐고 보면 그거 밖에도 동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왕직, 그다음에 뭐 전주, 뭐 이런 다 생소한 말들인데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좀 강동민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단어가 좀 어렵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왕은 일단
순종 황제를 말합니다. 네, 순종 황제인데 네. 왕으로 격하된 거죠. 그렇죠. 예. 이 왕비는 바로 이제 신분이 격하된 순종효 황후를 말하는 거고요. 순종효 황후. 네. 예. 이왕직 고등관의 축하를 받았다 해서 이왕직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네. 여기 이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대한제국 시기에 이 황실의 사무를 담당하던 국내부가 있었습니다. 국내부. 예. 이 기구가 이제 경술국지 이후에 이왕직이라는 이름으로 1910년 12월 30일 날 이왕직 관제를 조선 총독부가 공포를 하죠. 이때 이제 만들어진 실질적으로 조선 총독부가 관장을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어떻게 보면은 비서실 정도 되는 국내부가 격화돼서 이왕직으로 이렇게 격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왕실 비서실 정도 되는 건가요? 국내부의 후신격이긴 한데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통치권이 없는 거겠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보면은 뭐 앞에 집주라고 하는데 집주라는 거는 뭐 이렇게 위에 있는 임금한테 이렇게 뭐 상주하는 거죠, 상주. 뭐 올린다, 알려달라. 또 그런 식의 뭐 신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알려달라는 그 내용 자체의 어떤 문서랄까 이거를 뭐 집주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가 본데요. 그런 약간 어쨌든 상하 관계, 특히 경술국지 이후에 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그런 뭐 통치자끼리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상하 관계가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제강점기에 벌어졌던 어떤 그 일본 천황에 대한 헌상품이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큰 맥락에서 두 개를 볼 수 있죠. 어떤 개인 선물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왕이 천황한테 직접 갖다 바치는 이런 식일 수도 있고, 그다음 일본 천황이 자기 상전인 어떤 그런 것을 조선으로부터 가져가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조선에서 많이 나타나는 어떤 특산물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곧잘 이렇게 갖다 바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일본은 우리 조선을 지배하면서 이제 그런 뭐 어떤 그런 결과물을 향유를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그 약간 뭐 어차피 굴욕적인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굴욕적인 부분 하나만 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1917년도 6월달의 일인데요. 이때 이제 그 창덕궁 이왕으로 전락한 옛 그 전직 황제 순종이 일본 동경을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직접 동경까지 갑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도 조선 국왕이 직접 이렇게 가서 그 중국 천자를 이렇게 뭐 찾아보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 않아요. 없죠. 그런데 우리 식민지 시절에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이 한번 연출이 된 적이 있는데 무슨 정상회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 그 상전이 천황을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찾아 뵈야만 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찾아간 것이 17년도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경을 갈 때 기사를 보면 뭐 하여튼 이 대충 그냥 맥락만 잡아서 하면은 아침에 이제 서울 출발해서 뭐 부산을 거쳐서 배를 타고 갈 거잖아요. 그 당시 표현으로 이제 동상이라 그러는데 동상은 동경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일단 동력동자의 윗상자네요. 그 앞에 동자는 그러니까 동경의 줄임말이고요. 상은 올라간다. 보통은 상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경이지만 그거는 그 당시로는 동경이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갈 때 기차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동경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 중심으로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갔다 돌아오는 건 이제 귀선이라고 보통 많이 했는데 조선으로 되돌아온다. 뭐 이렇게 귀선했다 이렇게 조선으로 되돌아온다. 어쨌든 이때 그 이왕이라는 순종이 이제 올라가면서 가서 이제 어쨌든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천황한테 이제 갖다 바친 거랄 그게 이제 보니까 그 홍옥 문방구라고 홍옥은 아마 뭐 이게 뭐 빨간색이니까 루비 이런 종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옥인데 어쨌든 이제 빨간색이다. 그런 장식이 되어 있는 문방구를 하나를 갖다 바쳤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 천황 황후죠. 황후한테는 그 산호로 된 세공품. 산호의 세공품. 산호가 산호로 만든 세공품을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이 물건들이 다 구한황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제국 시절에 그 보물 창고에 있던 숨겨뒀던 그것을 이렇게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식의 표현. 황실의 보물 창고에 있던 걸 갖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거 나름대로 뭐 굉장히 귀한 것을 이렇게 천황한테 갖다 바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 이후에 그 1년 후죠. 1918년도 1월 달에는
그 영친왕이라고 있잖아요. 영친왕. 영친왕. 대한제국 시절에 황태자였던 황태자 일본 영친왕. 골목격으로 이제 이렇게 잡혀가서 그 일본 그 육군사관학교까지 이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치는 그때에 오랜만에 이제 이게 조선으로 한번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와서 이제 뭐 조금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일본으로 다시 갈 때 이때도 이때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상전 일본 차량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도 뭐 보니까 그때 상품 목록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뭐 중요한 병풍, 중국의 뭐 신성과 관련된 그런 식 내용들이 들어 있는 뭐 병풍 하나. 병풍. 그다음에 그 비원에서 만든 뭐 청자 화병, 꽃병이겠죠. 그걸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청자 화병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여기 나오는 뭐 비원 같은 경우 비원작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옛날 건 아니고 근대 작품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뭐 굉장히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하여튼 그런 물건을 또 일본 황실에다 갖다 바치는 거니까요. 아마도 이게 이제 그 당시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선물 같은 경우가 다 자기들이 이렇게 창고에 관리하는 또 별도 뭐 기구 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적을 하게 되면 이런 물건들이 아직도 여전히 일본 황실의 어떤 보물 창고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경복궁이 다 헐리고 순환당했다 그러는데 이제 창고도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국보를 가져갔다는 여기서 비원이라는 게 창덕궁 후원을 얘기하는 거 맞죠? 후원이죠. 후원인데 이제 이거는 뭐 자칫 잘못하면 약간 일제 용어식으로 이제 인식하기가 쉬웠긴 한데요. 뭐 대한제국 시절에 비원이라고 하는 그 후원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구의 명칭이 비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하게 비원은 뭐 일제 장명으로 뭐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용어라고 뭐 오인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뭐 비원은 어쨌든 지금의 창덕궁 후원을 가리키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도자기 굴이랄까 그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옛날 고려 청자 기법을 뭐 되살려서 이렇게 또 뭐 도자기를 제조했던 그 물건의 명칭이 비원작이라고 하는 식으로 통용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것이 그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기술, 뭐 기법이 포함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황실 또는 황족 뭐 이런 뭐 귀족들한테 선물을 할 때는 거의 여기에서 이제 제작된 것을 많이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자료를 한번 보셔야 우리 다르 팀장님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뭐 이런 보물들이 보물 창고에 그득그득 이렇게 채워져 있었는데요. 이 보물들이 만들어진 곳이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이런 아까 곳인데요.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이곳에서는 이제 주로 왕실하고 총독부에서 이제 소요되는 그런 어용품들이 특히 이제 미술공예품 일체가 여기서 다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일반인 대상으로 뭐 기념품 판매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미술품 제작소라고 크게 써 있고 건물도 꽤 큰 것 같으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말씀하신 그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는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왕실 쪽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최고의 장인들을 모아놓은 것이군요. 분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도자기일 수도 있고 금속공예일 수도 있고 등등등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보통 이제 의용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의용하면 우리가 참 이미지가 안 좋죠. 어용, 어용이죠. 어용품. 의용이라는데 사실은 의용이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은은 임금이 사용하는 거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어용. 되게 보면 이제 옛날 기사를 보면 의용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용교수 뭐 어용 지식이나 그런 뉘앙스로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오리지널의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뜻으로서 의용이라는 거죠. 임금이 쓴다는 거죠. 어용이죠. 사용한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옛날 이제 일제강점기 때 물건이라고 해서 좀 귀하게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아름다울 밑자가 이렇게 딱 새겨진 그 마크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원래 그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의 그 자기들 표식이랄까 뭐 상표 같은 식으로 했어요. 밑바닥에. 밑바닥에. 선생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저는 여러 번 뭐 다른 사례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가운데쯤에 작게 이렇게 그 아름다울 밑자 한자를 써서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것이 그러면 바로 이왕직에서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에서 만든 게 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뭐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1911년도 11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대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11년입니까? 15년입니까? 15년입니다. 1915년 11월 달에. 이거는 이제 대례라는 것은 천황이 즉위하는 그런 행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메이지가 죽은 것이 1912년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천황이 죽고 그 대의정 다이쇼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이 뭐 바로 그냥 그 자체는 뭐 이어받았지만 실제로 식을 하는 것은 한 3년 정도 있다가 정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패턴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915년에 그러니까 15년도에 이제 다이쇼 천황, 대정 천황이 우리 지난 시간 조선물산 공진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물산 공진회의 많은 요소가 이 대례와 관련된 또 이렇게 그 구성물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렇게 이제 15년도 11월 달에 천황 즉위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조선에서 뭔가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친 그 물품을 여러 개 보니까 그 청동제, 순금으로 해서 상감을 넣어서 만든 화병. 청동제, 순금, 상감, 화병. 그러니까 이거는 좀 풀이하자면 본체는 청동인데요. 청동으로 만든 청동인데 중간에 문양을 문양 사이사이에 골골마다 순금을 이렇게 넣는 거죠. 상감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넣어서 장식. 순금으로 상감을 한 화병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 꽃병인데요. 천황하고 황후한테 각각 하나씩 이렇게 뭐 건네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걸 받고 굉장히 이제 흡족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뭐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았지 않았나. 그렇겠죠. 금을 또 상감으로 다 박았는데 얼마나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건데. 이게 뭐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 상상 말고 또 직접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 한번 보시죠. 근데 언뜻 봐도 뭐 제가 봐도 이게 문양 자체는 아주 화려하고 또 정교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언뜻 봐도 예술품으로 보입니다. 이거. 또 다른 이제 그 흔상품 사례를 보니까 뭐 이 당시에 이제 그 해강 김규진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는 분이 있는데요. 김규진. 우리가 이제 유명하기로는 금강산에 가면 이렇게 뭐 바위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가 새겨진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김규진 씨가 쓴 겁니까? 해강 김규진 이분이 쓴 글씨들이 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찰에 가면 이렇게 사찰 편액에 이렇게 해강이라고 표시되면 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린 병풍하고 서화첩 이렇게 별도로 서화첩. 그러니까 그 창덕궁에서 특별 주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최고의 기술이나 뭐 필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작 의뢰해서 창덕궁의 명의로 또 일반 또 천안가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약간 또 흥미로운 사례를 하면은 이거는 뭐 기사 자체는 1913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창덕궁 이왕비로 이제 이렇게 불렀던 그러니까 윤항우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순종의 비.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궁궐에 보면은 그때 왕실에서는 왕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고 했다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금은 농사를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선농단에 가서 이렇게 친경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반대로 왕후는 양잠을 하는 거죠. 친잠이라 그래서 양잠을 해서 그 누에를 친 다음에 거기에서 뽑아낸 비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 원래는 그 옷을 임금한테 입혀서 그 사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제사 지내게끔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옛날 또 반대로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하는 그 어떤 모범이랄까 이걸 보여주는 보인다. 그런 건데 이 당시에 보면은 13년도에 창덕궁 이왕비가 그 친잠에서 뽑아낸 그 비단 수건을 만들었는데 또 이걸 또 그대로 또 같은 또 이렇게 뭐 왕비 왕후 이런 개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 그 동경에 있는 천황비한테 이렇게 이걸 갖다 바쳤다. 이런 식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순종비가 직접 뽑아낸 실로 비단 수건을 만들어서 일본의 왕후한테 갖다 줬다 이런 얘기네요. 갖다 바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답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이런 사람들은 뭐 반을 하나 꽂을 땅도 없어가지고 수탈당해서 굶어 죽고 그랬는데 일본 왕한테는 금은보화, 뭐 도자기, 예술품, 비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왔다 갔다 시대대로 갖다 바쳤다 이런 얘기네요. 뭐 이런 보물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 특산품도 엄청 갖다 바쳤습니다. 특산품. 1917년 6월달에 이제 하세가 당시 조선 총독이죠. 하세가 총독이 이 하세가와가 일본 황실에 바친 이 헌상품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호피 호랑이 가죽이죠. 호랑이 가죽. 녹각, 사슴뿔모, 한산의 모시, 담배, 뭐 자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뭐 조선 총독이나 정무총감이 정기적으로 그 일본에 왕래할 때마다 빠짐없이 상납하던 그런 물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배를 그 이제 이 신문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아마 첫 시작은 그 테라우치 총독 시절에 16년도 무렵에 이제 시작한 거로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라우치가
조선에서 이제 그 생산되는 담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영월에서 나오는 품종이고 여기는 재래종이라 그래서 예. 이제 계속 그 우리 뭐 원래 쓰던 그런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예. 충주지방에 가면은 황색종이라고 그래서 예. 이건 신품종이죠.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도입한 거거든요. 아 충주입니까? 예, 충주 지역에서 제 고향이 충주인데. 아, 그러니까 충주는 원래 이제 예. 담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담배 재배 또는 제조로서 예. 유명한 예. 이건데 어제 그 시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비롯된 일인데요. 이럴 때 이제 그 총독이나 정무총감 이런 식으로 고관들이 이제 일본을 왕래할 때 예. 이제 그 제품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한번 이제 갖다 바쳐봤는데 최상품으로 예 갖다 바쳤는데 좋아하더라. 예 천황이 담배를 피워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옳다구나. 또는 이제 이게 아마도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천황이 약간 뭐 담배를 좀 열심히 피우는 약간 골초 같은 이런 식이었던가 봐요. 뭐 뇌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담배를 열심히 피우니까 처음에는 총독이 갖다 바친 것만 피웠는데 예. 한 번 갈 때 한 2,000개비, 뭐 2,000개비, 2,000개비 정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니까 예. 뭐 아주 많은 수량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거를 그렇죠. 이제 되게 뭐 예, 한각으로 뭐 20개를 잡으면 되게 뭐 한 뭐 몇십 값 정도 되는 정도인데요. 예. 근데 피워 보니까 맛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 천황이 반대로 예. 총독을 통해서 야, 담배 더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경우가 곧잘 있었답니다. 2,000개면 10보루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 17년도 넘어가면서 이럴 때부터는 이제 몇 차가 되는 거죠. 2회차 헌상, 3회차 헌상 담배를 하는데 특별 제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전매국 자체는 따로 없었거든요. 전매국이 없었다. 1912년도까지는 존재했다. 그거를 이제 기구를 폐지해버리고 네. 전매과라는 이제 약간 낮은 단위로만 했는데 네. 여기 있는 기술자가 이제 이게 좀 전에 했던 그 담배를 그 생산하는 지역에 가서 최상품으로 네. 선별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제조를 하는데 기사에 보니까 예. 그 담배 제조하는 사람들한테 목욕 재개를 시킨답니다. 목욕 재개를. 그거를 이제 왕한테 갖다 천황한테 갖다 바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예. 건강 검진을 했답니다. 건강 검진을 했다고? 건강 검진을 그걸 통과한 직원들에 한해서 그거를 제조하게끔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뭐 병균이 천황한테 옮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아마 판단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해마다 그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예, 담배를 제조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게 원산품이 그 식민지 조선에서 그 결실물을 이제 취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네요. 건강 검진하고 무슨 또 목욕제기 해가지고 담배 만들어서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예, 뭐 또. 좀 특이한 것들이 또 있는데요. 네. 그 금강에서 종어라는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종어요? 네. 그게 뭔 고기입니까? 예, 그 종어라는 것은요 한자로 쓰면은 이제 뭐 어뜸이다 이런 표현인데 종자 보통 그 세종대왕 할 때 종자 있잖아요. 어뜸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 어뜸이다라는 식의 이제 의미를 옛날부터 조상될 때부터. 예.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종어라고 붙였다고 하는데요. 예. 뭐 저도 일단 먹어본 적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는 뭐 중국 품종을 가지고 복원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이게 멸종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멸종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일제강점기 연전기까지는 충청도 이제 금강에서 부여 금강 그다음에 평양 대동강 앞에 거기에서 이제 두 군데서 되게 보면 이게 그 물고기가 잡히는 거라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맛이 엄청난 맛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먹어봤으니 예, 그렇죠. 품종을 말하면 약간 그 메기와 비슷한 메기 그런 식의 그거라 그러는데 매운탕 그래서 그게 유명하다 보니까 총독이 지방을 순찰하다가 보니까 종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거를 갖다 천황한테 갖다 바쳐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송을 해서 일본 갈 때 이제 이렇게 갖다 바친 기록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멸종이 됐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종어의 맛을 보신 분이 분명히 계시겠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옛날에. 그러나 극소수의 분을 제외하고는 이 종어의 그 엄청나다는 맛을 자랑하는 종어의 맛을 아는 사람은 뭐 거의 아무도 없다. 이런 정도의 표현까지 가능한 그런 식의 그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각 지역에서 난 최고의 물건들은 다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평양에는 밤이 유명했나 봅니다. 평양의 밤. 나주배. 나주배는 유명하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명하죠. 대구의 사과. 능금요. 능금. 그 천안의 호두. 호두 과자. 그 주한염전의 천일염. 예. 나전칠기. 뭐 전국 특산물 다 가져갔습니다. 다. 뭐 1928년 이후에는 그 여름 더위를 잊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아주 별미로서 성환진과 그러니까 이게 좀 주목을 받았나 봐요. 이게 참외인데요, 참외. 이 이제 일본 왕 그 천황에게 이 진상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냥 해마다
일정한 수량을 갖다가 쭉 선별해가지고 일본으로 발송이 됐답니다. 아, 참외가요 일본에 없어요. 참외가 없습니다 일본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충남 그 천안의 성안 거기 맞습니까? 예, 충남에 있는 게 맞고요. 예. 성안 참외는 원래 옛날부터도 유명했다 그러는데요. 네.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개구리 참외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구리 참외 많이 있죠. 파는데 이게 이제 원래 식으로 개구리 참외가 바로 이 성안 참외와 이제 그 동일한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예전에 그 보관이 좀 잘 안 된다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유통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약간 다른 식의 그게 개구리 참외 둔갑에 있는 뭐 그런 식이라 그럽니다. 줄무늬가 좀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개구리 참외라고 그런 모양이고요. 그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참외구나라는 걸 바로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화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 청일 전쟁 때 1894년도에 청나라하고 이제 여기서 전투를 해서 일본이 이제 이겼거든요. 그렇죠. 청일 전쟁. 일본 쪽에서 보면 전성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 데죠. 그렇죠. 성완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금방 알아듣는 뭐 굉장히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 뭐 기념비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서 나온 참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천안 같은 이렇게 뭐 상납하는 그런 거니까 이 나름대로 또 그런 감회가 있었겠죠. 일본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황실에 바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는 이제 마케팅의 어떤 기법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성안 참외가 뭐 원래부터 맛이 있었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일제강점기 때는 또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날린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의 전승지였던 성환이라고 하는 데서 난 참외를 이런 로얄 마케팅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세를 떠주게 어떻게 보니까 신문도 나고 그랬으니까 뭐 광고가 톡톡히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저런 측면에서 많이 그냥 굉장히 유명했던 세를 탔다 할 수 있겠네요. 또 헌상품 중에는 팔만대장경도 뭐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팔만대장경은 뭐 자칫 잘못 들으시면 팔만대장경 자체를 어떻게 옮겨갔나 그랬는데요. 사실은 1910년 그 무렵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직접 옮겨가려고 시도했던 흔적은 있었습니다. 옮겨가려고? 왜냐하면 그때 가져가려는 명분은 이제 그걸 통째로 가져가서 일본에서 인쇄를 하겠다 하고 뭐 돌려주겠다라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 시도는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팔만대장경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있는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원본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인쇄한 거죠. 인쇄물. 인쇄물을. 우리 인쇄물이라면 뭐 별로 이렇게 큰 위상이 아닌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실 그렇죠. 수도 원본이 있겠으나 아니고 찍은 거니까. 뭐 찍은 거 가져간 걸 뭘 이렇게 정도인데 그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팔만대장경은 그 인쇄 자체가 어마어마한 국가 사업이었거든요. 국가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왕이 이제 재임하는 동안에 한 번 정도 찍으면 그럼 굉장히 자주 찍는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왕이 한 번 있을 때 한 번 정도 찍을 정도 빈도라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한 왕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찍는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제강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15년도 이거 딱 2번을 했는데요. 2번이요? 15년도에 한 번 찍었었고 그다음에 37년도에 또 한 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수량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 15년도에는 세부를 찍었거든요. 세부를 찍었는데 그때 찍었던 참 명분이 좀 기가 막히는 건데 1915년도에 앞서 이제 메이지가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메이지의 어떤 명복을 빈다. 그래서 있는 식민지에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최고로 가는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이걸 찍어서 명복을 빌겠다.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를 담고 그 당시 테라우지 총독이 이 사업을 벌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를 찍었어요. 한 번은 보니까 그 여기처럼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그 천룡사라고 일본식으로 뭐 센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교토에 있는 거죠. 교토에 있는 센유지라는 절에 거기에다가 이제 헌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총독부 박물관이죠. 그 당시 이게 찍었을 때는 이제 저는 공진의 미술관 지난 시간에 공진의 말씀드렸잖아요. 공진의 미술관의 수장품으로서 한 분을 또 했고 또 한 분은 그 총독부 기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세부를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 일본 그 교토에 갖다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요. 센유지에는 있는 것은 그 특별하게 그거를 보관하는 뭐 정각을 하나 따로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봤거든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때 1917년도 무렵에 그걸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팔만대장을 가져간 뜻이 바로 이제 이게 그
죽은 천황의 명복을 비는 것과 더불어 그 조선 합병의 조원 기념이다. 뭐 이런 식의 뜻을 또 합병의 기념이다. 조선을 이제 합병한 그 조원 기념품으로서 이 팔만대장경을 인출한 그러니까 찍은 그 자체를 이제 가져가는 것이 그런 식의 의미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기사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팔만대장이 가져간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뭐 그냥 청취자분도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잠깐 부가적으로 말씀드렸던 1937년도에 인쇄를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요. 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만주국이 형성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로 많이 알려진 그 마지막 황제 푸이가 이제 그 만주국 황제로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만주국 황실의 요청으로 총독부에 이제 그게를 조선에 가지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찍어달라. 그래서 이제 두 부를 찍었답니다. 두 부요? 처음에는 두 권을 다 달라고 그랬는데 기사로 확인해 보니까 한 부는 그냥 총독부에서 보존을 하기로 하고 한 부만 이제 이렇게 만주국에다가 황실에다 건너줬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보관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죠. 중국에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추가 질문인데 여기 총독부 미술관하고 총독부가 관리하던 앞에 그 찍었던 것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저도 그 이후에 그거 추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앞에 총독부 박물관에 보존이 돼 있다라는 전례를 봐서는 아마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차제 한번 좀 그거를 그 당시 찍은 그 인출본이 정확하게 박물관 보존이 돼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자체에 또 이렇게 뭐랄까 의미랄까 그걸 한번 또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이제 덧붙여 봅니다. 일단 교토에 가면 샌유지라는 절에 가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아직까지도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와야 되겠네 이것. 또 헌납하면 또 친일파들 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문명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명기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의 또 역사, 또 특히 이제 그것이 뭐 친일 인명사전 이런 쪽 보면은요, 특히 이제 애국옹 이렇게 이제 하는 표현이 많거든요. 애국옹, 옹은 이제 그 나이 많이 든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말하는 애국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애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에 있는 이제 애국할 때 애국의 대상은 일본 제국이죠. 일본 제국. 문명기라는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광산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또 옛 기사에 보니까 자기 소유의 어떤 그 금광에서 별스러운 그 두꺼비 모양의 금덩어리가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 두꺼비 모양의. 발견이 되니까 이거를 천황폐하한테 헌상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국기 그러니까 군용 비행기 많이 헌납하기로 유명한 그 문명기 맞죠? 그 문명기가 이제 그런 식대로 자기가 금강에 있으면은 뭐 보통 경우라면 아마도 그냥 자기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장롱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렇게 보관하거나 숨겨뒀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아주 또 옳다구나 하고 이제 천황한테 갖다 바치는 그 용도로서 금덩어리 이제 말하자면 금송아지 같은 그런 식의 하나를 이제 이렇게 천황한테 갖다 바치. 일제 왕이 누릴 상서로운 조짐이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 성대 서도라 그래서 그 두꺼비 모양의 금을 바쳤다 이런 얘기네요. 오늘은 뭐라 그럴까 식민지 시대의 그 나라 잃은 서름이나 참담하고 굴욕적인 모습 가운데 지난 시간에 경복궁 순환사를 봤다 그러면 수탈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연구소는 앞으로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철저히 기록하고 또 기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아까 나와 있는 이왕직이나 막 이런 총독부 기구들 어려운 내용들은 저희 연구소가 발간한 식민통치기구사전이라고 낸 거에 나오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게 다는 아니지만요. 어쨌건 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식민 기구의 하나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뭐 발간한 뭐 책자라든지 그런 쪽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책도 이것도 관심 있는 분 사주시면 좋겠네요. 감러면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역사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이승희 선생님, 감독 기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